할머니 혹시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나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진지한 얼굴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지훈이가 지금 무슨 말 했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 가져갔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맑은 눈동자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제요. 엄마랑 아빠가 방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들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결코 자기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돈을 훔쳤다는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지훈아,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응, 할머니가 돈 안 준대. 근데 그 돈이 우리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히 눕혀 재우는 척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마루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정혜수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말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나 자신조차 잊고 살았고 또 어떤 날은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듯해서 숨죽여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고 싶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평탄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을 갓 넘기고 시장통에서 일하던 남자 사람 하나를 만나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 그러니까 제 평생의 동반자였지요. 여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지만 한때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림을 시작하고부터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기에 아이들을 낳고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종이 박스를 줍고 시장 바닥을 쓸고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공사판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고 결국 그 사람 보내고 나니 제 인생 절반이 툭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밥이 없어 김치를 얹은 흰 쌀밥조차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두 아이만은 굶기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큰아들 정민우, 딸 정다인 두 아이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고 그 아이들도 모자람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그들이 끝까지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 줄 거란 보장은 없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는 손주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민우가 결혼하고 낳은 아이 그 손주 녀석이
제 마음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정지훈. 통통한 볼살에 해맑은 웃음을 짓는 그 얼굴만 봐도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로 인해 제 인생의 균형이 다시금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윤선이가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며 눈물을 보이며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보는 것도 부족했는데 매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고 민우도 당장 방법이 없다 해서요. 딱 몇 달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몇 달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훈이 돌보면서 쉴 방 하나는 만들어놔. 나도 사람인데 쉬는 공간은 있어야지. 그럼요. 어머니, 방도 다 정리해놨어요. 냉장고에도 반찬 꽉 채워놨고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민우도 전화로 여러 번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짐을 꾸릴 때는 마치 잠깐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가까이 지낸 적이 별로 없어 걱정도 됐지만 지훈이 생각에 마음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짐도 많으실 텐데. 됐다. 됐어. 내가 택시 타고 갈게. 손주 얼굴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속엔 그간 참았던 서름, 기대, 불안까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 가방을 들고 민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맨발로 뛰어나와 제 무릎을 덥석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랑 신나게 놀자. 아들 민우는 짐을 들어주며 방으로 안내했고 선이는 냉장고며 침구며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딱히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려가 느껴졌고 저는 잠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겪게 될 긴 고단함과 외로움, 그리고 배신의 전조였습니다. 지훈이를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리고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낮잠을 재우고 다시 놀아주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사이사이로 집안일이 조금씩 제게로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이가 처음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청소기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허리도 안 좋아서. 알았어. 그 정도야 뭐. 그렇게 시작된 집안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마트 장보기, 반찬 준비, 빨래 정리, 심지어 민우의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처음엔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집안이 깔끔하면 좋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을 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무덤덤한 일상처럼 변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사라졌고 부탁은 명령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지훈이와의 하루가 고되긴 했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겪는 불편함쯤은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눈을 떠 조용히 방을 나섰고 부엌에 불을 켜자마자 조용히 밥솥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 미리 채워두었다던 반찬은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훈이 입맛에 맞게 죽도 끓이고 어른들 반찬도 간단하게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늘 아침이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다리에 턱 안겨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 얼굴 하나에 온종일 힘든 것도 잊혀졌습니다. 할머니, 작은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고사리같이 쥐는 느낌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절엔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아이 하나하나를 눈에 담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젠 지훈이의 미소 하나, 베넷 냄새 하나까지도 저에게는 삶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 선희는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바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이 촉박할 때면 가끔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로 뛰쳐나갔고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며 문을 닫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꼭 자리 잡으면 그때는 어머니 좀 쉬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선희 얼굴엔 늘 피곤이 가득했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눈에도 보였습니다. 아들 민우는 밤늦게야 퇴근했고 제가 준비한 밥을 허겁지겁 먹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엄마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필요한 존재로 여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지훈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일은 제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돌면 이웃 주민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손주가 아주 할머니 껌딱지네. 그게요. 제가 너무 예뻐 죽겠어요. 아침마다 저만 찾는답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조용히 쓸쓸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저를 찾는 게 어쩌면 이 집에서 제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나면 민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고 선희는 안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니 조용히 책을 읽거나 지훈이의 사진을 정리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거실에서 지훈이 사진첩을 넘기고 있는데 선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이번에 생일잔치 때 쓸 사진 말이에요. 혹시 사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요. 그래, 그것쯤이야. 내가 예쁘게 골라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고맙게 여긴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선희는 몰랐을 겁니다. 지훈이의 생일잔치 날이 다가오자 저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축하 메시지도 준비하고 직접 쓴 손편지도 꺼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선희와 민우는 준비에 바빴고 저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할머니, 이모 왔다. 지훈이가 또렷하게 발음을 하기 시작하던 그 시기, 아이는 저만 보면 방긋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좋아? 으이구, 착해라. 그 아이의 품 안에서 하루의 지친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초반 몇 주 동안은 선희도 종종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민폐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 어머니께 이런 부탁드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선이야, 그런 소리 말어. 나는 지훈이만 곁에 있으면 돼. 집안일 좀 거드는 게 뭐 대수라고. 정말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면 더더욱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건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게 새로웠기에 나도 저들도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조심스러움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지고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싱크대에 쌓여 있는 그릇들,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냉장고 속 반찬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는 등 뒤의 기운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낌이라는 건 언제나 먼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거리감이 앞으로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방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달빛이 스며들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 제가 사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단지 머무는 것뿐인가. 조용한 외로움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저를 집어삼킬 만한 고요한 그림자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선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지훈이 오늘 아침에 씻기고 새로 옷 갈아입혔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훈이야 매일 갈아입히고 씻겨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응, 자고 일어나자마자 씻기고 갈아입혔어. 왜? 아,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좀 나서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냄새 난다는 식의 지적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젖병 세척 브러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지훈이를 보기로 했을 땐 분명 그랬습니다. 잠깐만, 정말 몇 달만 부탁한다고.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면 바로 보내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졌고 어느새 지훈이 돌봄은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면 설거지가 쌓였고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걸 당연히 제 몫으로 넘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세탁기에 돌려놓은 거 그냥 빨래 건조대에만 널어주세요. 저는 이따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뭐 그 정도야. 그날따라 비가 와서 실내 건조대를 꺼내야 했습니다. 민우의 와이셔츠며 선희의 블라우스까지 빳빳하게 말려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도우려고 한 일인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남의 집 가사도우미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민우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엄마 다녀왔어. 한마디 건네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그냥 앉아서 한 숟가락 뜨고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는 더 심했습니다. 예전엔 적어도 퇴근 후에는 웃으며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저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방 안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선희야, 저녁은 저 안 먹을게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그래도 반찬 많이 했는데 조금이라도 먹지 그러니. 괜찮아요. 어머니 드세요. 그 말투는 분명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벽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은 조심스럽지만 태도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었고 저는 그 미묘한 틈에서 하루하루 외로움과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냉장고에서 제가 만든 반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불고기며 계란말이,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하나하나 용기에 담아 두었는데 며칠 후 열어보니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고 반찬은 손도 안 댄 채로 상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훈이 먹일 생각에 소금기도 줄이고 부드럽게 만든 반찬들인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선희야, 냉장고에 있는 반찬 너무 오래돼서 상했더라. 왜 안 먹었니? 아, 그거요? 지훈이가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거의 안 먹더라고요. 그럼 너희는 저희도 요즘 계속 회식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괜히 어머니 힘들게 했네요. 회식.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하루 건너 하루가 회식이었습니다. 아니면 다이어트 중이거나 입맛이 없거나 무엇이 되었든 제가 만든 음식은 외면당했습니다. 그 어떤 핑계보다도 냉장고 속에 버려진 반찬들이 제게 말해주는 진심이 더 뼈아팠습니다. 민우야, 요즘 밥맛 없어? 그냥 회사에서 먹고 와서 그래.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서조차 미안함이나 배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라는 투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방 안에 홀로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제 발자국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 공간에서 문득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힘들지 않느냐는 눈빛 하나 없이 당연한 일처럼 다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 보며 지내는 게 당연하고 빨래하고 반찬하고 청소하는 게 자연스럽게 된 듯한 그 일상에서 저 혼자만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제가 그 집에서 존재감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예방접종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선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내일 지훈이 소아과 예약되어 있어요. 시간은 오전 11시예요. 제가 회사에서 빠질 수 없어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나 혼자 데려가야 하니? 네. 어머니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은 결국 알았어였습니다. 병원까지 왕복 1시간 거리였고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유모차, 짐가방,
백신 접종 뒤 앓는 아이까지 돌아오는 길, 제 다리는 떨리고 눈물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말은커녕 지훈이는 당연히 할머니랑 다녀왔겠지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그냥 흘러나오는 눈물을 조용히 받아내며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인지, 그저 아이 돌보는 사람인지, 가사 도우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점점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심한 냉담함이 결국은 더 큰 충격의 서막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훈이는 낮잠에서 막 깨어나 비몽사몽한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처지고 평소처럼 장난감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가 제 무릎에 다가와 툭 안기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나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진지한 얼굴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지훈이가 지금 무슨 말 했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 가져갔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맑은 눈동자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제요. 엄마랑 아빠가 방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들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결코 자기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돈을 훔쳤다는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지훈아,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응, 할머니가 돈 안 준대. 근데 그 돈이 우리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히 눕혀 재우는 척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마루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와 민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고 밥을 퍼주고 물잔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두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선희는 피곤한 얼굴로 반찬 하나 집어먹더니 그대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방에 들어가 쉴게요. 회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려요. 그래, 푹 쉬쉬어. 대답은 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제가 이 집에 와서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짓고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하루 종일 제 시간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이 돈을 훔쳤다는 말이었다니. 그들이 제게 품고 있는 진짜 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니.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얼어붙은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엔 사람 마음이 참 조용해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리며 일부러 선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희야, 요즘 회사는 좀 어때? 뭐 그냥 그래요. 정신없죠 뭐. 민우는? 민우도 뭐 회사에서 바빠요. 말이 짧아졌습니다. 말투는 점점 무심해졌고 제 물음에 대답하는 것도 귀찮다는 듯한 느낌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고는 은근슬쩍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훈이가 어제 이상한 말을 하더라. 순간 선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요? 글쎄, 내가 너네 돈 훔쳐갔냐고 묻더구나. 그 말에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은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애가 무슨 말을 그렇게 애들은 이상한 소리 잘해요. 지훈이는 그런 애 아니야. 괜히 그런 말 쉽게 할 아이도 아니고.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지훈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요. 그 말은 얼핏 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들렸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섞여 있는 불안, 초조함, 그리고 은근한 당혹감. 선희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전화할 때 문득 닿는 단어들, 선희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퇴근 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젠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저를 들인 건 손주 돌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돈이라는 두 글자가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의심 하나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혹시 제 통장이나 제 집, 혹은 제 이름으로 뭔가를 꾸미려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말 한마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온 진심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정함 뒤에 감춰진 탐욕,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속셈. 저는 더 이상 눈 감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지훈이가 했던 말, 선희의 당황한 표정, 민우의 말수 줄어든 태도, 식탁 위에서 사라진 고마움과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의 저라면 이런 생각을 버렸을 겁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건 스스로에게 비수를 꽂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저를 무시하거나 고마움을 잊은 게 아니라면 그보다 훨씬 깊고 추악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지훈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놀아줬습니다.
선희와 민우가 퇴근에 들어왔을 땐 웃으며 맞았고 저녁상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제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도 선희와 민우는 퇴근 후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이는 일찍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 앞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아예 보험을 하나 더 넣는겨. 어때? 이번엔 수익자를 확실하게 우리 이름으로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지난번처럼 몰래 진행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보험이든 대출이든 서류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서명만 받아내면 돼.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 요즘 유난히 조심하셔.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게 구조 짜면 돼. 친정 언니한테도 물어봤더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다리 힘이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시 안방 앞으로 조심히 다가가 핸드폰을 문틈 아래로 살짝 밀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핸드폰이 수건처럼 문틈을 뚫고 들어가게끔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멍해져 있었고 심장은 귀에 닿을 만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 안에서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부 떼야 하는데 그거 들키면 끝장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머님 인감도장을 슬쩍 찍어 놓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지? 응, 서랍에 있어. 근데 그걸 쓰려면 신분증도 필요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보험부터 먼저 진행하는 게 낫겠어.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그 손주를 둔 부모가 저를 대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온전히 수단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돌봐주는 사람, 밥해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 돈을 가져다 줄 수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함께 웃고 밥 먹고 말 섞었던 시간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저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회수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밀어 되돌려 받은 그 기계 안엔 이제 제 삶을 지킬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쾌함, 배신감, 수치심, 그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저는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도 지켜야 한다. 더는 참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조용히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얼굴엔 평소와 같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선희야, 혹시 이번 주에 병원 예약 잡은 거 있니? 아니요. 왜요, 어머니? 아니, 나도 건강검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시구나. 그럼 같이 병원 가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그 말에 선희는 살짝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조용히 집을 나와 근처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떠난 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등기부를 발급받았고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내역과 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기지 않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하나, 수익자는 정민우, 그리고 대출 상담 이력이 하나, 담보는 제가 거주 중인 구형 단독주택, 상담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다시 묻고 확인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대출도 모두 제가 전혀 모르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며느리 윤선이의 서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대리 서명 요청이라는 항목이었고 그 아래에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함이라는 비고란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간 신뢰.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그들이 함부로 더럽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몸이 으슬으슬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분노라는 걸 가슴 깊이 품은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함부로 터뜨리진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일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를, 이 집을, 제 삶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를. 그날 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이는 소파에 누워 만화책을 넘기고 있었고 민우와 선이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퍼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오면서도 속으로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저녁을 먹이자 아이는 별말 없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에 남았습니다. 조금 후 민우와 선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된장국 진하네요. 맛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진하게 끓여봤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서랍장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 손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 아예 보험을 하나 더 넣는 게 어때? 이번엔 수익자를 확실하게 우리 이름으로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지난번처럼 몰래 진행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보험이든 대출이든 서류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서명만 받아내면 돼. 거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국자에서 떨어지는 국물 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선이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지 말 좀 해봐라.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지금 귀로 직접 들은 말을 내가 보험 서류에다 내 이름 박아넣고 내 집으로 대출 상담까지 받은 게 오해야? 어머니, 저희가 그냥 잠깐 너무 힘들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 힘들면 사람 하나 팔아먹어도 되는 거냐? 민우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영거푸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조차도 저에게는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뒤늦게 선희도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우가 아니라 다 제가 하자고 했어요. 보험도, 대출도 제가 불안해서. 그래, 내가 하자고 했든 민우가 동조했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너희 둘 다 내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는 거야. 선희는 눈물을 흘렸고 민우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는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식은 연민이 발끝에서부터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지훈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어. 그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온 거였어.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대신 너희에게 남겨줄 거 이제 하나도 없다. 어머니 정말 용서 못하세요?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끝나야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야. 그 말과 함께 저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몇 벌의 옷, 세면도구, 필요한 서류 몇 장만 챙겼습니다. 여느 여행길 짐처럼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란 듯 외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이 밤에 짐을 싸면 어떡해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지훈이는 내 손자야. 앞으로도 볼 거다. 하지만 너희 둘은 내 인생에서 지웠다. 선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번 다시는 어머님 앞에 서지도 않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 말 기억해. 두 번 다시는 내 인생에 발들이지 마. 다시는 절대. 그 말과 함께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지훈이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거짓 미소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땐 진심만으로 안아줄 수 있게 제 마음이 정리된 뒤에 택시를 잡아 타고 도심을 벗어날 때까지 두 사람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제 손으로만 움직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고향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대문을 열고 마루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별은 참 밝고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던 그 시절처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잘했지? 이제 나 지킬 거야. 더는 안 빼앗기고 안 흔들릴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텅 빈 것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편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저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지훈이만은 지켜줄 것이다. 그날 아침, 저는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 아들 집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을 땐 이 모든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2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감정의 깊이는
제 일생 어느 시기보다도 깊고 짙었습니다. 기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저기 담쟁이 덩굴 덮인 대문집이에요. 저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쥐어주고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고요히 놓인 항아리 몇 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돌보지 못한 텃밭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조차도 제 눈에는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왔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먼지 쌓인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아들 집과는 달리 이곳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세월조차 제 향기와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숨결과 발걸음이 배어있는 공간이란 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첫날은 마당에 나가 오래된 이불을 털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선풍기며 커튼이며 전등까지 하나씩 닦아가며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던 아들 집에서의 밤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포근하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이 들릴 정도로 고요했지만 그 적막함이 이상하게도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익숙한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국을 떠먹으며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눈물 한 방울 허투루 흘리지 않으려 참고 또 참았는데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에 결국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고 있었을까?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이제는 과거를 물고 늘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저 자신을 소모시키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걸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계속 할머니를 찾아요. 연락 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다 이해해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엔 전화였습니다. 하루에도 2번, 3번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정민우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한동안 그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손가락 하나로 끊어내는 것조차 오래 걸렸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어머니께서 들으신 그 녹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해도 있고,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회유도 후회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로 때우려는 사과엔 진심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과는 말보다 행동에 있어야 하고 이미 늦었다는 것도 그들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님, 민우랑 제가 어머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지훈이만큼은 보게 해주세요. 지훈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지금도 제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꼭 지훈이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던 기억, 놀이터에서
그 아이가 저를 향해 손을 뻗던 모습이 떠올라 견디기 힘듭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할머니 하던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 그들의 틈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다시 망가질 것입니다. 제 인생을 잃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지훈이를 기억 속에 두기로,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보기로, 전화기를 꺼두고 하루를 자연 속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다니고 근처 텃밭 하나를 빌려 상추며 깻잎, 고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흙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흙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 살아생전에도 우리는 자주 함께 텃밭을 일궜고 김장을 담그며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고요한 산자락 마을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적막했지만 점점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새벽녘 까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에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이 고요한 삶이 저를 다시 숨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라디오 방송에서 사연을 받는다는 공지를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제목은 내 손주의 한마디. 저는 사연 속에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통해 제가 겪은 이 상처를 알아봐 주었으면 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아왔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놓았고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과 멀어졌지만 제 자신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혼자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말끔히 빗고 평소엔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조심스레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어딘지 결연해 보였습니다. 지난 혼란과 분노, 그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그대로 비쳐있는 듯 했습니다. 출입문을 열자마자 바람이 찬 기운을 실어 제 옷깃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팔로 품을 여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도심 외곽의 변호사 사무실. 예전에 남편 사망 당시 상속 문제로 잠시 도움을 받았던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은행잔고 내역, 보험계약서, 통장 복사본 모든 재산의 증빙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이 모든 것을 제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지금, 저는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저는 조용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이고 지고 장을 보고 아이들 학원비에 몇천 원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부터 일 나가던 그때 그 모든 날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희생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낯익은 비서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혜순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께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 변호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정 여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도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 변화, 손주의 한마디, 녹음한 대화 내용, 그리고 보험 가입과 대출 담보 시도까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감정도 억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젠 그 모든 상처가 피부 밑으로 내려앉아 차가운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녹음 파일을 재생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사무실 안에는 선희와 민우의 낮은 대화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부 떼야 하는데 보험이든 뭐든 수익자 이름만 잘 걸면 돼. 정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파일이 끝날 즈음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 여사님, 마음 많이 다치셨겠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요. 이젠 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더는 흐릿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련, 후회, 원망, 그리고 조금의 사랑마저도 이제는 흩어진 채로 저에게서 사라져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의 초안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후원하던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반을 기부하려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생전에 쓰고 남은 금액은 지역복지재단에 넘기고 싶어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죠. 부동산, 현금성 자산, 보험금 모두 나누어서 기재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해가는 동안 저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정리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펜이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제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서명한 뒤 정 변호사는 문서를 서류 봉투에 넣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사님의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시거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젠 안 바뀔 겁니다. 이 결정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아실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눈 감고 걸었던 길에서 이제야 눈을 뜨고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작은 방 안에 서류 봉투를 고이 넣어두고 저는 마루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혜순아. 잘했어. 이젠 정말 너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거야. 창문 밖으로 햇살이 마지막 불빛을 뿌리며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비로소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식당에 혼자 들어와 전화를 받으며 말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뇨. 어머니 상태 진짜 좀 이상해요. 지난번에 김치 국물 엎은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 진단서 하나만 받아내면 보험금도 그렇고 가게 정리도 쉬워지고.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저는 손을 떨며 녹음기를 다시 돌려들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런데 그 말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단서 하나만 받아내면 보험금, 가게 정리.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제 정신이 흐려지길 바라고 있었고, 제가 쓰러지면 그 뒤를 전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한테 받은 상처는 남편의 죽음보다 더 날카롭게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현실과 싸워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혜자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자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밝히는 게 이토록 떨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아온 인생이 어땠는지 지금에 와서야 되돌아보게 되었고 참으로 많이 참고 많이 내어주며 살았구나 싶은 마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게 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함께 벌어 작은 수퍼를 꾸려나가며 평생을 일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서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도 발을 뻗고 쉬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문 열고 밤 10시까지 불 켜놓고 장사했지요.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런 모습에 끌려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둘이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가난해도 좋았고 힘들어도 서로 기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승현이, 작은아들은 승호였습니다. 승현이는 말수 적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고 승호는 장난기 많고 애교도 많았지만 왠지 모르게 허세가 좀 있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어릴 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제 품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남편은 1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장을 보러 간다며 나갔다가 시장 입구에서 쓰러졌다고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이 생생합니다. 장바구니에 시금치랑 두부를 담고 있었는데 벨소리를 받고 손에서 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전부였고 제가 숨 쉴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유언처럼 남긴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게 하나면 두 아이 공부시키고 노후도 걱정 없을 거야. 애들 결혼할 때는 꼭 몫을 나눠줘. 그리고 절대 빚지지 말고 살아. 그 말 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시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과 그 안에서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슈퍼는 문 닫고 식당은 제가 혼자 계속 운영했습니다. 장사 경력도 길고 단골도 많았기에 어렵지 않게 유지했지요. 돈을 조금씩 모아 남편 보험금은 손대지 않고 통째로 모아뒀습니다. 애들 결혼할 때 이걸로 도움 주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큰아들 승현이는 약사 자격증을 땄고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처음엔 조그만 동네 약국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차츰 번창했습니다. 자립심도 강하고 제게 손 벌리지 않으려는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곧잘 인사하러 왔지요. 승현이는 가끔 시장에 들러 반찬이며 김치며 이것저것 가져가곤 했습니다. 제겐 그런 게 기쁨이었습니다. 힘들게 키운 자식이 자리를 잡고 자기 식구를 꾸리는 걸 보는 게요. 반면 작은 아들 승호는 늘 불안했습니다. 공부엔 흥미도 없고 일찍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았지요. 군 제대하고는 친구랑 옷 장사하다 말고 중고차 장사하다가도 접고 무슨 코인 투자니 주식이니 하다가 번 돈도 있지만 잃은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자리를 잡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돕고 싶었고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승우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야무지고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윤지. 처음엔 착한 척 잘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저를 찾아와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하고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하며 살아오느라 며느리 볼 시간도 없이 바빴던 사람인데 그런 며느리가 고맙기도 했고 마음이 열렸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게 순진해서 탈입니다. 승우와 윤지는 결혼식을 작게 치렀고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상가 건물의 일부를 명의에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시작 잘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둘이 잘 키우며 살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둘은 식당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는 재료비, 남는 수익, 손님 수까지 따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식당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이 장사 감각이 좋을 수도 있지 하고 물러났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지는 손님이 있든 없든 가게에서 큰 소리로 남편과 다투기도 했고 장사 물건도 멋대로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시장 상인의 회비도 끊어버렸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가게 수입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저 꾹꾹 눌러 참고 다 우리 식구가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지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게 단순한 갈등이 아니란 걸 느끼게 됐습니다.
윤지는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둔 통장을 들춰봤고 제가 몇 해 전 들어둔 보험까지 알아냈습니다. 어머니, 치매 검사는 받아보셔야 하지 않아요? 라며 다짜고짜 병원 진료를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물건을 두고 나간 걸 몇 번 말했더니 그걸 핑계 삼아 의심을 씌우는 겁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아침마다 장을 보고 가게 열고 재료를 손질하고 단골 손님의 취향도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런 저를 가리켜 이제 어머니는 쉬셔야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언제나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 맡기세요가 붙었고요. 그쯤 되자 저는 더는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절대 빚지지 말고 살아. 그리고 절대 바보처럼 살지 마라. 는 마지막 조언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손으로 진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게에서 내쫓기려 했다는 사실과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제 정신 건강을 의심받는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건은 장마철이 한창이던 7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생활 패턴은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법입니다. 새벽 시장에 다녀오면 제일 먼저 육수부터 끓이고 고사리를 손질하며 나물을 무쳤습니다. 반찬 냄새가 골목길을 타고 퍼질 무렵이면 이웃 상인 몇몇이 먼저 가게로 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윤지가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손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생색 섞인 도시락이라도 들고 올 아이가 오늘은 빈손에다 표정도 묘했습니다. 저는 뒤적이던 재료 손질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웬 서류냐? 그러자 윤지는 웃는 얼굴로 내민 그 봉투 안에서 진료 예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신경정신과 예약이 잡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자꾸 장사 물건을 헷갈리셨잖아요. 반찬에 소금이 2번 들어간 적도 있고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검진만 받으세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소금을 2번 넣은 적도 물건을 헷갈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윤지나 승우가 멋대로 바꿔놓은 재료와 엉망으로 관리한 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꾹 눌러 참고 넘겼습니다. 나중에 화내봤자 괜히 식구간에 틀어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병원 예약까지 잡았다는 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이 사람은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하냐? 나는 멀쩡하다. 제 말에 윤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고 이내 제 가방에 예약서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대뜸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저번에도 가스불 끄는 거 깜빡했잖아. 그건 내가 주방 문 닫으면서 건드린 거다. 그날 난 주방에 안 들어갔다.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가보세요. 결과 나오면 아무 문제 없다 하겠죠. 그 말 속에 담긴 속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변에 김 회장은 이상하다는 소문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도 시장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혜자 씨, 요즘 가게는 잘 돼요? 가끔 혼잣말 하신다더라. 어제는 아드님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해하던지 걱정돼서 병원 모시고 가려 한다 하더라니까.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증언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일부러 냉장고 전선을 뽑아두고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들어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닫으실 때 안 끄셨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원도 가스도 모두 확인한 후 가게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냉장고 안은 다 녹아 있었고 음식은 상해 있었습니다. 윤지는 일부러 상한 고기 쪽을 보여주며 시장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해서 이런 일이 잦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는 건데. 말은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제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행동을 뒤틀어 치매 증상으로 몰고 가는 수법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이가 제 정신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시장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문을 흘리고 있다니요. 하루는 저와 친한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자 씨 혹시 병원 다니세요? 왜? 아휴, 아니 윤지 씨가 어제 우리 가게에 와서 어머님 걱정된다고 울더라니까. 병원비가 부담이라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었다고요? 병원비가 부담이라고요? 가게 수익은 온전히 그 아이들이 가져가고 있었고 보험금 또한 며느리 이름으로 바꿔놓으려던 정황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정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인생을 더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지요. 평생 장사하며 배운 건 단 하나,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은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곰곰이 떠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윤지는 제게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이제는 쉬셔야죠 같은 말로 시작해서 보험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해요라는 식이었지요. 그 모든 말들에 담긴 뜻이 결국 제가 없어진 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증거부터 남기기로 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오래 장사하던 이웃이 요즘 CCTV이며 녹음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식당 천장 구석에 작은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휴대폰처럼 생긴 조그마한 물건이었지만 배터리도 오래가고 소리도 선명하게 녹음된다고 들었기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매일 장사 마치고 닫을 때 녹음기를 회수해 들으면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과정이 참 쓸쓸했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이렇게 숨어서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 녹음기 속에 담긴 말들이 저를 더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식당에 혼자 들어와 전화를 받으며 말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뇨. 어머니 상태 진짜 좀 이상해요. 지난번에 김치 국물 엎은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 진단서 하나만 받아내면 보험금도 그렇고 가게 정리도 쉬워지고.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저는 손을 떨며 녹음기를 다시 돌려들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런데 그 말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단서 하나만 받아내면 보험금, 가게 정리.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제 정신이 흐려지길 바라고 있었고, 제가 쓰러지면 그 뒤를 전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한테 받은 상처는 남편의 죽음보다 더 날카롭게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현실과 싸워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파출소가 아닌 구청역 큰 경찰서였습니다. 가정 내 경제적 학대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고,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증거가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상담실에 앉아 저는 제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처음엔 제가 나이가 있으니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여경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끄덕였고, 제가 녹음기를 꺼내 내밀자 얼굴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히 범죄예요. 치매 진단서를 조작하려 하거나 보험 사기로 이어질 경우 처벌도 큽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녔던 시간이 제 등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정리했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차례 녹음한 파일들을 USB에 옮겨 제출했고 식당의 CCTV 영상도 함께 넘겼습니다.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 제 모든 통장과 보험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가게를 함께 마감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장 입구에서 멈춰 섰고 두 눈으로 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우야, 너희가 뭘 계획하고 있었는지 이제 다 알게 됐다. 더는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승호는 당황한 눈치였지만 금세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왜 그래? 엄마 진짜 이상해진 거 아냐?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 경찰서에서 받은 상담 안내서와 고소 절차 문서를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승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윤지에게도 통보했습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법적으로 정리될 것이고 명예 이전도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식당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혼자 일하기엔 벅찬 날도 많았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서서 푸른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선 아들과 며느리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진술과 함께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명백한 정황 증거로 인정된다는 통보였습니다. 며느리 윤지의 음성이 분명했고 그 안에서 보험금이나 진단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윤지와 승호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커피 한 잔을 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기다리는 그 시간이 세상 어느 순간보다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고소한 셈이었으니까요. 남들은 이해 못할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찰에 넘겼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악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두 번째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엔 서로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기한 일부 반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저를 불러 아들과 마주 앉게 했습니다. 수사실 안. 책상 너머에 앉은 승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억울함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마치 피해자인 양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 보험도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거였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는지 조용히 녹음 파일 일부를 틀어줬습니다. 윤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진단서만 받아내면 보험도 그렇고 가게 정리도 쉬워지고.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승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난 정말 오래전에 끊어냈을 거야.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이대로 속고 살 순 없었다. 이건 죄야. 경찰은 이후 윤지를 보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정식 입건했고 승호는 공모 정황이 있는지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떠난 일이었지만 저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발이 후들거릴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큰 싸움을 벌였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저를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습니다. 저는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안쪽 작고 허름하지만 제 손길이 닿은 식당 안에서 하루를 묵묵히 보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제 삶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게로 손님처럼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지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윤지, 어디서 그렇게 잘못 배웠는지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안 되겠습니까? 어르신도 경찰까지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어미를 죽이려 했습니다. 내 정신을 조작하려 했고 가게를 자기들 명의로 옮기려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그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도 제가 가만히 있어야 했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가야 합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건 내 인생을 살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중얼이며 돌아갔고 저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며칠 뒤 윤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승호는 사기 공모 혐의는 벗었지만 부양의무 방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저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 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이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결심한 건 경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이었습니다.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저는 제 명의의 재산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자식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넘기기엔 그들은 저를 도구로 삼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맡은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서류와 증거만 봐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 가입 경위, 병원 진단서 요청 녹음, 가게 명예 이전 시도 등 일련의 정황이 악의적으로 작용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고 이 일이 제 탓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민사로 문제 삼은 건 가게 명예 변경 시도와 금전적 손해였습니다. 아들 승호는 가게 보증금을 자신 앞으로 넘기려 은근한 압박을 계속했고 실제로 임대인에게 연락도 취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윤지는 이미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고 저는 그들과의 금전거래 내역, 가게 관련 서류, 진단서 청탁 녹취를 모두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이나 병원만 드나들던 제게 법정이라는 공간은 너무 차가운 곳이었지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두 손에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다리는 자꾸 힘이 풀렸지만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재판정에는 승호도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색하게 넥타이를 매고 자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보험가입 관련 계약서, 대화 녹취록, 임대인 진술서, 그리고 제 진단서 위조 시도 정황까지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승호 쪽 변호사는 이미 예상한 듯한 자료만 몇 장 제출하고는 어머니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며 감정 호소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식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았고
혼자 남겨져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훔치려 하고 제 정신을 흔들어 보험금을 타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죄가 덮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제 아들과 며느리는 가해자입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승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당황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이젠 모성도 연민도 거둘 때였으니까요. 그날 재판은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마무리됐지만 판사와 방청석에 앉은 몇몇 사람들은 제가 법정에서 나갈 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하듯 말이지요.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고 이번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 김승호는 원고, 비매자에게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또한 해당 가게의 소유권은 원고 단독 명의임을 확인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릴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기고도 기쁘지 않은 싸움. 하지만 끝내 이겨야만 했던 싸움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만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죄를 덮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사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삶을 지키는 어른으로요. 그날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조금 개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제 삶엔 작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시끄럽던 소리들이 모두 멈추고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상처뿐인 승리였지만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제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혜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시장에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엔 반찬 냄새 맡으며 안부를 묻던 상인들이 이제는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눈빛만 건네주었고 어떤 이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반찬값을 계산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고소했다는 사실은 세상 어디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혜자의 밥상이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이름 하지만 정작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저는 당당히 걸었지요. 처음엔 이름이 바뀐 걸 보고 의아해하던 손님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된장찌개 맛 하나에 다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부터 정확히 한 달 뒤 저는 시장 상인회에 새로 가입 신청을 했고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 젊은 상인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야 해요. 우리처럼 오래된 가게만으론 새 손님 못 잡아요. 제 말에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배우는 중입니다. 배운다는 건 늦어도 좋은 거더라고요. 이따금씩 홀로 집에 있을 때면 옛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큰아들 승현이는 조용히 저를 지켜봤습니다. 처음 재판이 시작되었을 땐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가 괜찮다. 너는 내 가족 지켜. 라고 말하자 이후엔 가끔 반찬이며 약을 챙겨보낼 뿐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도 마음이 복잡했겠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약국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찬 2통을 손에 들고 있었고 승현이는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날 저녁 승현은 제게 묵은지와 삼겹살을 사다 주며 말없이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둘이 함께한 밥상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엔 늘 북적거리던 식탁이었는데 지금은 2개의 수저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윤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사기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되었고 승호는 판결 이후 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그렇게 떠나보낸 셈이지만 저는 자주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한 걸까 아니면 그 아이가 나를 먼저 버린 걸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누구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작 책 읽어주기였지만 점점 음식 봉사와 상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조언을 구할 때면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어미도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말이 끝나면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사세요. 어느 여름날 가게 문을 닫고 땀을 훔치며 길을 걷는데 시장 구석에 작은 꽃가게 하나가 새로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들어가 보니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화분 하나를 권하더군요. 이거요. 햇볕만 잘 받으면 오래 가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세요. 저는 그 화분을 사서 가게 입구에 놓았습니다. 이름은 해피트리였습니다. 행복의 나무라는 뜻이라며 젊은 주인이 활짝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식당 문을 열 때마다 그 나무가 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그 해피트리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가게가 북적거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김혜자이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자식을 법정에 세운 어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지킨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살아온 삶의 이름입니다. 가을이 되자 시장 골목에도 낙엽이 드문드문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참 좋습니다. 여름 내내 흐르던 땀이 마르듯 바람 한 줄기에 모든 상처도 함께 말라가는 기분이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저는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하루라도 더 가게를 열어야 직성이 풀렸고 장사 안 되는 날엔 괜히 불안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을 나 자신에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문을 닫고 나면 저는 곧장 동네 복지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봉사활동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의 담당이 되었습니다. 햇살 걷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소소한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공원 입구에 3, 4모 모여 느긋하게 걷다 보면 시원한 바람도 좋고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그날 뉴스 봤어요. 멋지시더라고요. 나도 용기 내야겠단 생각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부끄럽게 뭘. 그렇게 누군가 내게 말을 건네오면 저는 쑥스럽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기쁘고 따뜻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 그걸 느끼며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존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희생만 하던 시절엔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 중에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정금자 씨,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와 손자 둘을 키우며 살아왔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랑 싸웠어요. 애가 이혼하고 오더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대요. 거절했더니 집에서 나가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억울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금자 씨,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공부예요. 그날 이후 금자 씨는 걷기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웃는 얼굴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마치 저를 통해 자신도 다시 서는 느낌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햇살 걷기 모임은 어르신 5명이 모여 만드는 소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복지관 상담실에 들러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연락을 끊었다 했고 누군가는 병원비 때문에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꺼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한때는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치매라고 몰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들놈은 옆에서 같이 고개를 끄덕였지. 나도 사람이니까 다 무너졌어요. 근데 말이야, 무너졌다고 거기서 멈추면 그게 진짜 끝이 되는 거더라고. 나는 그게 싫었어요. 어르신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마다 숨기고 살던 말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고 우리는 매주 한 번씩 서로의 상처를 꺼내 말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위로했습니다. 그 모임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요리를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식당을 살리기 위한 요리였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복지회관에서 해자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감자조림, 깻잎찜 같은 정갈하고 손 많이 가는 반찬들, 손맛 하나하나 알려주고 식탁 하나하나 차려주며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덕분에 나도 손자한테 반찬 싸줄 수 있겠네. 그 말에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는 삶, 내 아픔이 누군가의 힘이 되는 삶. 저는 이 나이에 와서야 사람답게 사는 기쁨을 배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통 구석 가게 하나를 아는 지인이 싸게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몇 평 남짓한 작은 공간, 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문턱이 낮은 그 공간을 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김혜자의 이름으로 반찬 가게를 열자고요. 제 인생의 마지막 가게, 누군가의 마음을 채워줄 작은 주방.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적을 겁니다. 혜자의 다시 밥상. 그 이름처럼 저는 다시 밥을 짓고, 다시 사람을 믿고, 다시 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